자, 그러면 임시정부 볼게요. 요번에 임시정부 나왔잖아요. 임시정부 그 독립운동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나오겠냐. 그냥 아까처럼 했죠. 이게 요번 연도에 1919년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또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임시정부는 이제 그 3.1운동과 연결돼 있죠. 3.1운동 직후에 국내 여러 곳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3.1운동으로서 온 민족이 참여해서 일제 식민통치가 부정되고 민주의 절대 독립을 요구한 독립운동이 되었죠. 자, 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 독립군을 대내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독립군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때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8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요. 우리가 대표 3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8개가 있었어. 근데 그 당시에 이 8개 중에, 상하이 임시정부하고, 그 다음에 노령, 그러니까 이제 연해주 지역 있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를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페이프 그 정부야. 그러니까 이제 전단지에만 있는 정부야. 그래서 실체가 있는 건 노령의 대한국민회와 상하이 임시정부고, 이 한성 임시정부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거의 실체가 없어요. 법통만 이제 그렇게 계승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3.1운동의 호응에 가장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은 연해주 지역의 한인이었다. 자, 이들은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지역의 한인 대표 기구들로서 전로 한중 총회 중앙총회를 대한국민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임시정부 수립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래갖고 그 당시 3.1운동에 반발하니까 신한청년단은 상하이에서 독립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 각지에 연락을 도모하였다. 이에 일본,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의 각지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서 임시의정부로 구성되고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여기 4월 13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10일이에요. 이게 이제 곤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상하이 임시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임시의정원 중심이에요. 여기 그래서 임시의정부의 국무총리제로 이제 처음에 출발했어요.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합되고 나서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운동 발발 직후에 국내 인사들은 비밀리 정부 수립을 추진했고, 그때 이제 4월 23일에 13도 대표로 해서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자, 게다가 연해주 상하이 한성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각기 지역적 기반이 달리하고 있었던 세 곳의 임시정부가 통합된 것은 쉽지 않았다. 자, 이들 임시정부 간의 여러 차례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통합정치의 정부의 위치를 상하이에 둔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요때 이제 갈등이 됐던 게 뭐냐면 상하이냐 아니면 그 당시 그 만주 연해주냐 이게 갈등이 되게 했어. 그래서 아까 이제 한성 임시정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단지 정부고 이게 크게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하고 만주 연해주 지역에 있는 그 앞에 있었던 대한국민회의 이렇게 있는데 대한국민회 측에서는 당연히 만주 연해주 지역을 주장하죠. 무장투쟁론. 여기가 이제 우리하고 그 가깝다 국내하고 그래서 무장투쟁을 적합하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상하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외교 독립론 주장해요. 그래갖고 이제 외교 독립을 주장해가지고 이 당시 이제 여기가 무장 그 외교하기가 참 좋은 건 아니냐. 각종 영사관이나 공사관들이 몰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동희가 그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이동희가 그 상하이 쪽에 이제 하자고 탁을 보면서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919년 9월 통합을 하고 여기에서 정부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결정하고요. 임시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이렇게 정했어요. 원래는 그 국무총리제 아래에서 이제 임시위정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승만이 얘가 좀 문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성정부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집정관이라는 칭을 얻게 돼요. 이 집정관은 일종의 뭐냐면 대통령하고 비슷한 건데 이 대통령이라는 그 명칭에 되게 집착을 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상한이 한성정부에 있으면서도 또 상해 임시정부도 같이 있었어. 이 사람은 다 걸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활동할 때 그 전에 그 자신을 뭐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돌아다녔냐면 그 당시 그 대통령 한성정부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다른 이동희 같은 뭐 사람들이 막 욕을 하지.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당신은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 그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없다. 국무총리지.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통합을 할 때 안창호가 그러면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좀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승만 말대로 그냥 대통령 하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제 굳어지고 이승만이 대통령 한 거야.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승만이 그 후에도 미국에 잠깐 이제 상하이는 6개월밖에 없었어요. 미국을 갔거든요. 갔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미국에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드는데도 그 한성정부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성정부 대통령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한성정부의 대통령 얘기한 건 임시정부 대통령은 좀 실권이 없어요. 의정원이 뭐 구속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너가 왜 한성정부의 대통령을 사칭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냐, 멋대로 설쳐대냐, 임시정부에 와가지고 활동하면 임시정부를 내걸어야 되는데 한성정부를 내걸어갖고 대통령 사칭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일제에게 나라를 뺏긴 지 9년 만에 민족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단절됐던 민족사 맥락을 잇게 되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임시정부 내용 수립 배경 과정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넘어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으로 이제 수립되죠. 그래서 세 곳의 임시정부가 모두 민주공화정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위원회는 헌법을 제정하지 않지만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갖추고 있고 상하이 임시정부는 10개 임시 현장을 제정해 민주공화정을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한성정부는 6개 된 악법을 국가체제를 민주공화정, 정치적 대의제를 채택했던 것을 명시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임시정부 통합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헌법은 대통령제를 주의했지만 주의할 것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위용내각제를 절충을 해놨어요. 견제하는 장치에서.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승만 불만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 대통령이 아니라 한성정부 대통령이라는 걸 항상 강조하고 다녀요.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전후도 해갖고 임시정부 전후도 해갖고 문제가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상권 분리에 입각한 체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의정원, 이 의정원은 이제 있고 행정권은 공무원,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임시현장이 나중에 개헌 작업을 해가지고 몇 번 고치는데 이건 좀 이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로써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상권 분리에 기초한 민주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자, 이러한 임시정부의 수립은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의미죠. 예. 그래서 민주공화제 국가로 군주국가에서 민주주권국가로 확립된 계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한국의 역사를 군주제에서 근대 민주주의 헌법을 기초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한 일대 전기가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 대표자 기구로서 대내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의 지혜를 통과할 수 있는 중추 기관이 되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좋게 얘기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초기 때라고 그랬어요. 초기 때만. 예, 나중에 분열됐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임시 현장 정강이 있는데 요 내용이 있고 이제 개헌을 하게 돼요. 요거 바탕으로 해서 여러 번 개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헌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헌법하고. 그래서 총 1차 개헌부터 해서 5차 개헌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요건 좀 나중에 표를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오늘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죠. 요게. 그래서 요 보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이제 독립운동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영통제와 교통법을 수립해요. 국내에 이제 활동하려고. 영통제와 교통법 뭐냐 하면 보통 우리나라 이제 여기 있으면 자 거기 보면 이제 여기 요동에 안동이라는 곳이 있죠. 안동. 이 안동은 오늘날 어디냐면 단동을 의미해요. 예, 안동에 이제 이둥양인이라는 조지 쇼라는 아일랜드인이 만든 회사가 있었어. 그래서 되게 이제 안동을 기점으로 해갖고 중간에 뭘 두냐면 교통국을 둬요. 교통국 이렇게.
서울까지. 이런 것들 교통국이야. 그래서 교통국을 둬서 여기를 통해서 그 뭐냐면 통신기관 정보 수집 역할을 해요. 그리고 교통국과 교통국을 뭘로 연결하냐면 연통제 연결해. 연통제로. 그래서 연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국내에 이제 그 간도를 연결하는 것들인데 비밀 조직망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정보 문서나 명령을 전달하고 군작업을 조달하고 이건 교통과 연통제에서 모집된 정보와 자금을 그 안동으로 이제 이렇게 직결돼갖고 이 안동에서 다시 이륙양행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직결해갖고 처리한 다음에 이륙양행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저쪽 상하이로 가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제 받게 되는 구조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자금을 얻거나 군자금을 조달하거나 그 다음에 뭐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체제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을친원이라고 해서 고종의 그 서자가 있었어요. 잘생긴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반인적인 성격이 강했거든요. 이 조직망을 통해서 뭐냐면 건너 가려가다 도중에 잡혔죠. 그래서 하여튼 이걸로 활용했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1921년인가 이게 단절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국주의 막혀가지고 큰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영통제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이주정의 행정망을 조직한다는 것으로 내무부가 관할했다. 그래서 서울에 총판을 두고요. 각 도에 독판, 그 다음 부와 군에 부장과 군관을 두고 면에는 명관 같은 책임자를 임명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정부는 이들로 하여금 정부의 각종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국민에 전달함으로써 국민적 기반을 활용했다. 자, 대한민국 이정부가 국내의 통신과 연락을 위해서 또 교통부 관할에 교통국을 설치하고 그때 압록강 건너서 안동에 이륙양행을 중간 기구를 설치하죠. 그래서 안동, 욱동, 사무국을 마련하고 이들 기반으로 해서 서울 포함한 한반도 북부지에 교통국 지구를 설치했다.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되게 그 연통제 교통국이 모든 지역을 커버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서북 지역 있죠. 평안도 지역과 서울 쪽에 있는 지역, 기후지방만 이제 커버를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각기 이제 다른 그 조직들이 서로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같이 한 거죠. 자, 이들 통해 대한민국 이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자금 조달과 인물 왕래 같은 긴밀한 통신 연락을 하게 되었다. 자, 대한민국 이정부는 국내 조사원과 특파원을 파견하여 국내 실정을 파악하고 특수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각 군을 단위로 해서 조사원을 임명하고 국내의 실정을 파악하는 한편 특수임무를 부여한 특파원들을 국내에 파견했다. 그래서 그 단체들 있죠. 뭐 조선민족대동단,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같은 국내 여러 비밀교사와 연계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임시정부가 커버한 지역이 되게 여기 서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여러 단체들이 연계돼가지고 같이 이루어진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대한독립외국단은 강원도 춘천도시죠. 뭐 대한민국 청년외국단은 그 중부 이남 지역 등등 해갖고 이 지역마다 커버하는 그 협력 조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필요했는데 국내 국민들이 그 의원과 독립군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고 이것이 영통제와 교통국의 그 조직망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달됐고요. 그 다음에 미주 등지에서는 또 뭐냐면 독립공채를 이제 걸었어요. 인구수에도 걷고 이제 독립공채는 이제 미주에서 했는데 이걸 해갖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미주 중국 등지에 대한국채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언제 돌려갈지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많이 사줬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80년대인가 이거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인이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골동품은 이제 놔뒀던 사갔던 수집가들이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 이 돈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얘기 찾는데 이제 좀 기뻐가지고 제가 푸셈에서는 푸셈이 아니라 그 부편에서 봤는데 이 교과서가 없더라고. 근데 요게 있어.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목표 아래 이게 나오죠. 독립전쟁. 그래서 군사활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항상 뭘 생각하죠? 외교, 독립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는 좀 약간 무시했다. 무장투쟁론을 그 뭐냐면 무시했다. 근데 그 1920년대 활동에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초창기 때는 외교 독립론이었어요.
이게 아니 무장투쟁 능력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1920년에 뭐냐면 독립전쟁론의 원전을 삼겠다. 이걸 선포했죠.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의 원년을 선포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군사활동을 같이 했는데 이게 이제 욕이 나온 거야. 이게 교과서에. 자,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뀐 게 뭐냐면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바뀐 거야. 이승만. 이때 이제 초창기 때 이동희가 주도해서 했어요. 이동희가 이제 무장투쟁론을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안 오려고 해요. 원래 미국에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는 많이 많았어. 대통령이면 임시정부에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장기 부재. 그러니까 이제 얼떨결에 해갖고 이제 카드 지랄지랄 하니까 1920년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중국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중국 노동자 보면 그 있죠. 뭐 죽고 나서 이제 뭐냐면 시체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묻히려고 하거든요. 시체에 있는 거기 화물선에 들어가고 시체처럼 누워가지고 일제 감시망을 뚫고 와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올 때부터 실망을 한 거야. 왜냐면 그때 이제 이승만한테 요구했던 게 뭐겠어요? 대통령 세우고 월급 마담 시킨 게 뭐겠어요? 돈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돈을 그렇게 안 갖고 왔어. 거기에다가 또 이승만이 또 오면서 이 독립전쟁을 비판하죠. 난 외교독립 하겠다. 그러면서 이 방향이 외교독립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독립전쟁 원전을 선포할 만큼 독립전쟁을 먼저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승만이 오고 나서 바뀌고 나고 바뀌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좀 해야지. 그런데 잠깐 6개월 동안 머물다가 뭐냐면 그냥 내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발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탄핵을 받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5대 동안 부재했다. 임시정부에 있지도 않고 거의 미국에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거기 뭐냐면 너가 이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한성정부의 대통령을 선전하고 다녔고 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립자금을 어디서 유용해서 빼냈다. 너가 얻은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자금을 안 줬다는 거야. 실제 별로 안 보냈어요. 대한민국 국민에서. 그때 돈 문제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갈등이 항상 돈 때문에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임시정부에 이제 그 운동하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희가 이제 그 당시 커미티룸에서 그 받아왔어. 근데 이동희가 돈 안 주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에 임시정부에. 이동희는 또 그 당시 한인사회당 당수였거든요. 이건 한인사회당에서 준 거지 임시를 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비서가 암살당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돈줄이었던 이제 이승만이 돈 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주긴 줬지. 이게 조금씩 준 거야. 이거 거의 대부분 자기가 다 쓴 거야 그냥.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100년 전쟁에 보니까 유흥비로 쓰고 여자한테 쓰고 스폰한테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날려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나중에 탄핵을 받게 돼요. 탄핵을 탄핵당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임시정 독립군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요것만 써도 요번에 점수 얻었을 거야. 예. 그래서 결과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의 세 개의 군사구역을 나눠 독립군을 편성하고요. 첫 번째죠. 이미 조직됐던 활동했던 독립군 임시정부 산하를 편입시키죠. 그게 두 번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당시 독립군들을 이제 편제했는데 강복군 사령부, 강복군 총영, 육군 중만, 참의부 3부 중에 참의부가 이제 임시정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뭐냐면 부대들 선호군조소나 북한도 북로군조소 이렇게 없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산하로 지키려 됐죠. 여기 이제 쓰면 되시고 자, 세 번째로는 군무부 산하의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직접 군사학교를 간부를 약속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예. 그래서 1920년대 원년 선포하면서 이런 것들 했다. 근데 이제 왜 실패했냐? 뭐 여러 가지 서 있지만 일단 자금이 부족했다. 영통제 교통국 붕괴에 이제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간도 참변 후에 이제 독립구세들이 어디로 이동해요? 자유시로 이동하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해산에 있고, 거기다 이제 갑자기 21년에 안 좋았던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뭐냐면 자기는 독립전쟁 때려치고 외교 독립을 하겠다고 외교 독립 방향을 선회하면서 깨지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나왔냐면 요번에 역사 전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역사 전월. 요번에 그 2월달인가 3월달에 그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2부작으로
그 임시정부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도 나가야기 때문에 자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초창기 때는 무장 독립투쟁론 근데 이승만이 와서 나 외교 독립을 하겠다니까 돈줄 누가 지고 있는 거죠? 이승만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외교 독립을 하다 보니까 그 성과가 없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예전에 활동 때문에 또 뭐냐 탄핵을 받게 돼. 여기 뒤에 보면 탄핵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연계돼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승만이 오랫동안 대통령이면서 많이 부재했다. 그래서 한성정부 대통령이 등으로 사칭하면서 활동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제대로 안 줬다. 유용했다. 횡령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탄핵당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전원에 있는데 역사전은 이제 100주년 요번에 기념해가지고 그 2부작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도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임시정부가 작년에 나왔다 해서 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데 저도 놀랐어. 아 이게 역사전원 같은 프로그램을 잘 보면 이런 게 나왔구나. 그래서 학원에 쓸데없이 돈 쳐박는 것보다는 그거 다운받으면 1,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다운을 받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못 올려요. 이거 저작권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그럼 이제 보내드릴게. 뭐 크게 비싼 힘든 거 아니니까 제가 적을게요 여기. 예. 제가 직강 듣는 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갖고 예. 지훈너브 한 메일 네, 해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근데 한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냐면 그걸로 보내 네이버나 다른 걸로 보내 한 메일을 보내주면 그 리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아놔가지고 수신자 거부한 분들이 많아. 예.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게 2편 정도니까 그 1시간 50분만 좀 투자하면 돼요. 그냥 그거 하면 뭐 4.5점 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그 본다고 해서 손해보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좀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고요. 가끔마다 저도 이제 괜찮은 거 있으면 유튜브나 이런 것도 있으면 잠깐 뭐 다 보긴 그러니까 맛보기용으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5분 정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찾아서. 그럼 다시 이제 시작하죠. 자,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도 외교 활동에 주력했다. 그래서 이제 볼게 파리 강화에서 이제 대표 파견된 신한청년단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선임하고요. 신임장을 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하여 활동하게 했고, 그리고 국제 워싱턴에 그때 열었죠. 그때 이제 워싱턴에서 참가하려고 했어. 물론 참가는 안 했지만 못했지만 그리고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갖고 외교 활동했다. 이 사람도 되게 아까 이제 욕이 없지만 보여드릴 이승만 이것 때문에 또 욕을 넣은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당연히 상해 와서 활동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 가서 구미위원부 해가지고 자기 조직대로 움직이고 거기에 돈 모아고 돈도 안 보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욕을 넣었거든요. 자, 하여튼 여기에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을 적어놨어. 애들 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진통.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게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분열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영통제 교통망이 1921년에 뭐냐면 발각이 되죠. 그래서 관련 인물들이 뭐냐면 체포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들 연계를 단절해요. 이때 이제 뭐냐 자금줄이 끊기니까 상당히 큰 혼란에 빠졌고 특히 그 임시정부 초창기 때부터 독립운동 방향에 대해서 막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아까 살펴본 것처럼 크게 세 방향이 있죠. 그 다음에 그때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세 명이 있어. 이동희, 안창호, 그다음 이승만. 자, 이승만은 뭘 주냐면 독립운동론, 아니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동희 같은 사람은 무장투쟁론. 이동인 한인사회당 또 사회주의 당수예요. 예.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왜 또? 예. 자, 그 다음에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제 준비론 같은 지금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문화 준비론 뭐 이런 것들 실력 양성 운동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각기 이제 위견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운동 방향을 둘러싸고 처음에 무장투쟁론을 이제 했지만 점차 이제 뭐냐면 외교 독립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1920년에 무장투쟁 원년이라고 이제 독립전쟁 원년이라고 선포한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와서 뒤집어진 거지. 아까 이제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자, 그래서 독립운동 방향을
둘러싸고 이들 각세력대 위기를 달리하자 대한민국 이정부는 일간의 독립운동을 전제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적 갈등과 각세력 간 지역적 대립이 나타나면서 내부적인 혼란에 휩싸이겠다. 자, 민족주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거고, 공산주의라는 건 이동희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이동희가 한인사회당 당수였거든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이제 특이한 게 원래 이제 구한말 때 이 사람이 투쟁한 주제 군인 출신이야 이 사람이.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커뮤니티 때문에 지원도 필요하니까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한인사회당을 이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한인사회당은 민족과 계급 문제 중에 계급보다 민족을 강조해요. 이 한인사회당은.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반대편 이르츠크파 공산당이 있었어. 그 사람 따로 이제 그 당시 독립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의 이제 뭐냐면 기한 그 공산주의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민족보다는 계급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파가 있었는데 같이 싸워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일당일국주의 때문에 합쳐져.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는 지시를 내렸죠. 한 국가에는 한 개 당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당이. 그래서 고려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하이파 공산당, 한인사회당이 이제 상하이파 공산당이 있고 이르치카 공산당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순 사건 터져나면 자유시 사건 터져나가고 그리고 자유시 사건에서 이제 뭐냐면 마무리되지 못하고 또 싸우니까 해체시키죠. 그리고 너네들 고려공산당 해체시키고 안에서 싸우려면 밖에 싸우지 말고 일당 일국 내국주의 내세워요. 그러니까 너네 조선에 들어가서 공산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야. 근데 이 조선공산당이 각 파로 구성되다 보니까 지네끼리 또 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예. 자, 뭐 이렇게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을 지휘 통과하는 최고 기구로서 치명적인 역할을 통사가 있게 되고,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니까 국내 독립운동 전선에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1923년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국민대표회의가 있죠. 국민대표회의라는 거는 뭐냐? 자, 분명히 의정원도 있죠. 임시의정원도. 근데 의정원에서는 논하지 않고 의정원 이제 임시정부 안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해체할지 새롭게 개조할지 창조할지는 밖에서 논해야지 뭘 이렇게 안에 논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어떤 존치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뭐냐면 밖에서 따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해. 그래서 이제 이때 임시정부의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있는데 이때 이제 세 개가 있죠.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 창조파하고 개조파가 있어요. 창조파라는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폐지하고 그냥 새로운 독립운동을 조직하자.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명칭도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이제 임시정부 정부가 될 수 있냐? 영토도 없고 그 국민들도 없는데 그래서 정부 명칭을 꼭 고집할 필요 있겠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새로운 단체들 이제 주장한 거고. 근데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약간 문제점만 개선하고 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법통령을 내세우고 그래서 창조파의 주요 인물들은 이제 뭐 신채호, 뭐 이리치카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고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창호를 중심한 서우파, 기호파, 그 다음에 뭐 상하이 공산당 아까쯤에 이제 그런 사람들,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창조파 뭐 개조파 외에도 형상 유지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김구나 이동영. 근데 요때 결론은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국민대표가 결렬되고 나서 창조파와 개조파 다 떠났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현상 유지파들만 이제 남아가지고 임시정부를 이제 꾸리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자,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체적으로 활력을 찾고자 했고 1925년 임시의정에서 대통령 임시정부 탄핵을 했다. 그래서 탄핵은 이제 앞에서 이제 내용은 임시 자체적 활력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아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탄핵했다 했죠. 첫 번째는 너무 이승만이 장기 부재했다. 6개월만 있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임시정부가 한성정부의 대통령직을 내걸고 활동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됐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 자금을 돈을 안 줬다. 너네 모아둔 국민 여러 가지 목록을 모아둔 그 자금을 왜 안 주냐.
유용 횡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요. 박은식이 대통령 됐지만 박은식이 이제 대통령을 이제 아예 폐지시키고 뭘로 하냐면 국무정제를 선택했어. 왜냐면 이승만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침체 상태, 이때부터 이제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국무정제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자, 이승만이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야.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됐으면 뭔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고집대로 나가고, 이 사람이 예전부터 권력력이 좀 미쳤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습관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대통령에. 예. 이미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 독립운동 할 때부터 그게 보였어요. 박용만과 싸운 것도 그렇고,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활동한 것도 그렇고, 요거도 먹고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임시정부 분열이 됐던 것 중에 뭐냐면, 그 계기가 됐던 게, 요게, 이승만 위임 통치서야. 예. 이게 이제 1919년 2월 25일 날 작성했지만, 실제로 전해진 거는 언제 때냐면, 그때요. 이제 3월 4일인가 5일인가 그때 전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해진데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뭐예요? 국제연맹 통치를 두고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탄핵 그 내용 중에 아까 이제 요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승만이 탄핵을 했다. 탄핵해갖고 뭐 청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도 들어가 있어. 그 주문서 안에. 그래서 결국에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갖고 뭐냐면 이승만이 이제 탄핵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초창기 때 임시정부 활동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이제 볼게요. 이 의의라는 게 좀 약간, 뭐랄까, 좀 주관적인 것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쭉 보세요. 이거는요. 그냥. 거기에 좀, 있고, 4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뭐,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 공동작전, OSS? 이제 해갖고 했는데, 이건 뒤에 이제 있으니까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하여튼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의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많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다룬 것은 이제 좀 약간 심화 교재 다룬 건 이제, 여기 좀 빠져있는 부분만 좀 다룰게요. 잠깐, 심화 교재를 좀 보고. 자,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심화 교재에 있는데 그 아까 이제 임시정부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치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엔 두 개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상하이안과 만주에 있다가 상하이안에 채택됐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선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한인사회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유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임시정부의 지도체제 변천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이제 볼게요. 자, 보통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개헌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1차 개헌 부분과 2차 개헌, 3차 개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일단은 1차 개헌 때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대통령 중심 제도 하자. 그 이승만이 원한 대로 해줬어. 일단. 그래갖고 국무총리는 이동희. 그러니까 이등에서 이승만은 그 민족주의자, 국무총리 이동희는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좌우합작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승만이 탄핵을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쯤에 뭐 세네 가지 이유로 탄핵을 받으니까 자 그때는 이제 박은식이 대통령을 했지만 박은식은 잠깐 있다가 물러나고 국무정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 같이 독재체제 나오면 안 됐다. 독재자가 그래가지고 국무조정제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때는 거의 친책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는 원래 사법권 조항이 있었는데 사법권 조항이 빠졌어. 이때는 상권 분리해가지고 이제 사법권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요 2차 개헌 때는 잠깐 이제 그 국무령 체제에서는 자주 불완전해요. 인사가 자주 바뀌니까 국무령 자체가. 그래서 이제 2차 개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상하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3차 개헌이 예전에 이게 3차 개헌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무연제로 하니까 이거 좀 복잡하다 해서 다시 이제 없어지고 국무위원을 이제 중심으로 집단 지도체가 형성돼요. 한 명의 국명이 아니라 국무령이 아니라 국무위원 중심으로 이제 집단 지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니까 3차 개혁을 통해서 국무위원 중심대로 집단 지도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국무위원 지도체제가 바뀐 이유가 뭐냐 쓰면 종전의 국무형 체제에서 내각 책임제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에서는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국무정이 그 정치적 안정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쓰셔야 돼. 이게 어디냐면 현대 그 한국 근현대 두산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뭐냐면 3차 개헌 때가 이제 좌우합작용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합작 분위기에서 이게 집권 지도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이거 안 틀려요 이거는. 전반적 3차 개헌의 배경은 그렇지만 그 배경이라서 전체적인 것에도 그 디테일 부분 좀 다를 수가 있거든. 이 부분은. 그래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체제는 이런 이유에서 한 거지 좌우합작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뭐냐면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때 중국 관내에서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당 치국의 형태 도입했어요. 이당 치국은 뭐냐면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소비에트에서 이제 코미테는 일당 일국주의 내세우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야. 안창호가 이제 주창한 건데. 그래서 일당 일국주의는 한 개 당에 의해서 국가 통치하는. 그래서 보통 공산당이나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당밖에 없죠. 뭐 중국 공산당, 일본 공산당.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1930년에 무슨 당이죠? 한국 독립당이야.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은 그 전에 이제 뭐냐면 유일당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익세들이 모여갖고 이제 한국 독립당을 했고 임시정부 기반 정당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 독립당이 빠져나가죠. 나중에 정말 민족혁명자 만든 과정에서 그래서 잠깐 이제 또 한국 국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통합돼서 통합 한국 독립당이 이제 형성이 되죠.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당 치국에서 한국 독립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일당 운동이 반영됐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3차 개헌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임시정부가 이제 폐지될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서 유일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정부를 위임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잠시 미인정부 형태로 만들어진다. 임시정부 형태. 그러니까 임시정부인데도 유일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모든 권한을 주기 전에 일종의 준비 단계 뭐냐면 임시정부 형태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보다는 위정원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위정원. 그 의정원이 뭐냐면 이제 국회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있고 주석제가 대두됐어요. 이때 5명의 임시 위정의 주석을 한 명 선발했어요. 근데 이게 주의할 거는 이때 주석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거는 그냥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 정도밖에 의미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3차 개헌 때가 이제 뭐 상해에서 출발해갖고 이제 여러 곳으로 이동할 때요. 이게 국민당 정부에 따라서 그래서 막 이동할 때고 그 다음에 4차 개헌하고 5차 개헌은 이제 어디에 정착됐다냐면 그 당시 중경에 중경. 국민당 정부가 중경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항일전 체제야. 그래갖고 종전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는 구신점이 안 잡힌다. 이때는 이제 강력한 구신점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김구가 이제 뭐냐면 주석 지도체제를 요때 이제 주석제는 요때는 이제 김구가 주석직을 겸임하면서 강력한 지도를 발휘했는데 요때 주석제는 요 앞에 3차 개혁처럼 뭐 단순한 임시위정 그러니까 단순한 집단 지도체 국무위원 중에 우두머리나 의미가 아니라 최고 수장이라는 뜻이야. 대통령.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달라요. 자, 근데 이제 4차 개혁 때, 5차 개혁 때는 또 좌우합작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하고 이제 후 연결돼 갖고 민족혁명당 계열들이 이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 김구가 주석을 하고 민족혁명당 계열 김규식이 다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좌우합작에 데뷔를 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2차 개헌 때 폐지됐던 심판원 사법권이 다시 심판원이 다니고 다시 들어가게 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밀정들이 많고 배반자가 많으니까 이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규정을 뒀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조선위용대가 한국 강국권에 편입되면서 조선민족혁명당이 편입되면서 이 당시 좌우합작 연합정부가 구성되면서 이 당시 부주석직을 그쪽에 넘겨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 체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갈 체제. 그래서 건국강령 공포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4차 개헌, 5차 개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1차 개헌하고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 있죠? 이때 3차 개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3년 전인가 문제 나왔어. 좀 어렵게 나올 때. 그래가지고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앞부분에 활동을 이제 했고, 거기 보면 이제 뭐 교육 있고 이제 임시정부의 대표 갈등 이런 것도 있죠. 국민대표회의 이런 것도 이제 개최 과정이 있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창조파하고 개조파의 차이점을 적어놨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긴 했는데, 자, 창조파는 개조파의 공통점은 뭐냐? 임시정부 한계성을 느낀 거야. 일단 정부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국가죠.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개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 주권,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라는 거는 그냥 뭐냐면 추상적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국민하고 영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꼭 정부 형태로 이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이건 지역적 제한성이나 통치국민의 구제. 그래서 이제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국민대표를 통해서 최고기관을 하자. 꼭 정부난 형태에 집착할 필요 없다. 그리고 외교 독립을 비판하고 무장 투쟁을 주장했고요. 근데 이에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임정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개혁을 통해 개선하자. 그래서 임정의 문제점을 국민대표에서 보완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창조파는 임시정부 법통론을 인정 안 해요. 정통성 부인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임시정부 법통론을 주장해. 그래서 임시정부와 법통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헌법 견문에 보면 임시정부 법통을 주장하잖아요. 인정하고 이승만도 임시정부 싫어하지만 또 임시정부 법통을 또 인정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임시정부가 이승만 한때 임시정부 대통령을 해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통을 좀 강조해야지 자기가 좀 건의를 살까 생각해갖고 그걸 이제 주장을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갖고 이제 임시정부 활동 내용들 보면 초반기 때는 반짝했어. 그러다가 23년부터 노선 갈등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헤어져서 국민대표에 세워주면서 잘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침체기에 들어서죠. 그때 이제 침체기 때 김구가 주로 이제 많이 활동했는데 김구가 이때 이제 침체기를 좀 뚫으려고 의열 조직을 만들었죠. 이게 그 유명한 한인예국단이죠. 그래서 한인예국단을 만들어서 뭐 안창호 한다 저기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봉찬, 윤봉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침체를 좀 뚫으려고 했죠. 그래서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난 게 이제 30년대 후반부터야. 그래서 이때부터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면서 중일 전쟁에게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그래갖고 이제 뭔데 제 생각에는 이승만이 완전 망쳐놓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완전히 분열의 왕이야. 이 사람이 뭐 하와이 있을 때도 분열시키고 개판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임시정부에서 분열시키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 해먹고 또 분열시켜놨잖아. 독재해먹고. 예. 참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인물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임시정부 활동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근현대사 교과서 나가볼게요. 자,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해가지고 이제 1920년대에 그 국내 민족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1920년대에서 이제 국내 독립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됐는데 사회운동을 통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이 확대되고 민중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제는 식민통치가 문화통치를 포방하면서 독립운동의 방법과 전술도 새롭게 나타났다. 요게 또 사회주의와 무정부의 사상도 들어오게 돼요. 1920년대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민족주의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방법론 측면에서는 20년대 보면 이제 무장 독립투쟁론, 그 다음에 실력 양성론, 그 다음 준비론, 그 다음에 뭐 외교 독립론 등등 이렇게 분화되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국내 독립운동의 주요 형태는 실력 양성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독립이나 가치를 내걸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을 위해서 교육에 치는 산업 개발,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자, 이러한 운동은 한발 예국개몽 운동을 계승한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을 계열에 이제 했던 것이고,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민족산업의 육성,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국산품 예용을 외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한 성별 문제 교육에 있다고 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렵도 사회주의 사상이 또 들어오죠. 그래서 러시아 지역을 활동했던 한인들과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민중들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들은 민족주의 계열을 주도하는 실력 양성 운동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노동자, 농민들 조직화시켜서 계급 운동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 운동도 하면서, 그러니까 민족 해방도 하면서 뭐죠? 계급 투쟁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당파에 따라서 민족 해방을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냐면 계급 투쟁을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동시에 양쪽을 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민족주의자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은 상당수가 또 뭘 받아들였어요?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라는 게 모든 사상을 다 포괄하죠. 뭐 사회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자본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고 등등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자유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회주의를 하는데, 그 나머지 민족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사회주의자 민족주의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민족주의 운동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는 뭐 중국이나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자, 호치민이나 뭐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 사회주의자죠. 근데 이 사람 민족주의자 아니야. 또 민족주의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회 민족주의 운동하면서 사회주의 같이 받아들이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1920년대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다른 조직과 방법을 활동하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운동을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제 분열 정책을 계승해서 자치권이나 참여권을 획득하는 민족 개량주의가 나섰다. 민족주의 내에서도 분열이 나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비탈적 민족주의 간의 신간회가 이제 1927년에 결성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심화 강의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여기 잠깐 넘어갈게요. 자, 1920년대는 이제 이념적으로 두 개로 이제 나눠졌다고 했죠. 그다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자본주의, 서구식 의회민주주의였고, 자본가, 중산층, 그래서 언론, 사회운동가, 외교적 노력 위주로 하고, 근데 민족주의 계열 안에서도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들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하고 1921년에 고조공산당을 창당하죠. 그래서 이르치카파 공산당과 그 다음에 상하이파 공산당. 근데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나중에 고조공산당이 몰려 해체되고 조선공산당이 돼요. 그래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운동도 하면서 계급투쟁도 같이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아까 이제 쭉쭉 넘어가서,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 이게. 이거 독립운동 덕분에 실력 양성운동 좀 부분을 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 여기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아유, 여기 뒤에 있네요. 네. 자, 여기도 이제 그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 초래해가지고 여기 있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래갖고 민족주의자는 민족 모순, 사회주의 계급 모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자는 전민족 연락에 동원한 반일운동. 그리고 역전사원 밀리떼어 설립 운동과 울산 장려운동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일체 지배 계급을 타도하고, 그래서 일제 시민당국뿐만 아니라 조선인 지주나 자본가도 계급 타도 대상을 내고요. 그 다음에 소작쟁이나 노동쟁이를 주도했고 이런 것들이 있고 혁명, 계급투쟁, 민중해방 등을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내용을 들어가서 60만 세 운동을 볼게요. 자, 60만 세 운동하고 그다음 강주 민주화 운동은 강주 민주화 운동이다. 강주 학생 운동은 그 당시 이제 주요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60만 세 운동을 이제 좀 보기 전에 그 계열 이제 볼 때 이게 좌우합작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데 좀 보면 도표를 자 60만 세 운동의 배경은 거기 이제 391페이지 보면요. 자 일제 강고한
그 민족 분열 정책, 독립운동 세력간의 어떤 노선들이 식민지 교육에 대한 학생들 반발, 수타에 대한 노동자, 농민의 저항의식 고조 속에 있고, 자, 여기 주도 세력을 보면 좌우합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거기 이제 조직들을 보면 일반 성년층이 있고 학생층이 있죠. 그래갖고 일반 성년층도 사회주의 세력가 있고 민족주의 세력 이렇게 있고요. 천도국 계통에. 그 다음에 학생층도 사회주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 동시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초창기 때 일반 성년층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발각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 주도층이 뭘로 넘어가냐 학생층이 돼요. 그래서 학생층 안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 민족주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갖고 했죠. 그래서 이제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해가지고 했던 좌우합작의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국내 좌우합작 계기를 마련했던 운동이 됐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가 창생했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간회가 만들어져요. 신간회 창설 배경 중에 또 60만세 운동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사회주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강해요.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도 세력들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 학생, 그리고 천도 구파 이런 데이고 전개 과정은 순종의 인산일 때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려고 했지만 도중에 발각돼서 학생 중심의 만세 시위가 전개되고 각 학교의 연세 반응하죠. 이게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학생들이 독서회와 학생 비밀 결사 형태도 이제 뭐냐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각지의 확산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각 강주 학생운동에 발전되죠. 그러니까 독서회가 그 비밀 결사 형태로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오히려 또 이제 그 영향을 받았고 그 조직을 바탕으로 더 활성화돼갖고 강주 학생운동으로 발전이 돼요. 그럼 그때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죠? 대학생이 아니죠. 중학생. 근데 그 당시 중학생들은 상당히 뭐예요? 엘리트 계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스카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지금의 고삐리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만세운동의 구호 내용들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민족운동으로 대한독립운동과 단결해라. 정치적 면이 있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경제면의 구호를 보면, 자,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해라. 일본 이민제도를 철폐해라. 일제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인 공장과 직공을 총파업하자. 일본 지주들에게 소장을 바치자. 요게 약간 자팔 냄새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뭐냐면 그날 토지조사사면 산미진 시킬 때 이런 노동자 농민의 착취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의견이 많이 뭐냐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 내용들 구호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구호들 예전에 한번 임용기출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 이게 근데 딱 보면 이게 60만세 운동인지 강주학생항 운동인지 이게 헷갈려.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구호들이. 자, 의대에 보면 이제 학생 중심의 운동이 부각되고 사회주의, 민족주의 통합운동이 전개되고 신간의 창설에 영향을 주죠. 신간회가 몇 년에 만들어졌죠? 1927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삼영운동 이후에 전국적인 시위였다. 만세운동이 정형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저항할 때는 촛불을 넣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만세를 운동했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햇불 들고 요때는 만세를 했어. 만세.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는 촛불 들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우리가 촛불 든 것처럼 만세 운동이 정형화된 거야. 3.1운동 이후부터 60만세 운동, 강주 학생운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강주 학생운동을 좀 볼게요. 강주 학생운동은 29년에 만들어졌죠. 그 전에 1927년에 뭐가 만들어졌죠? 신간회가 조직됐죠. 이거가 연결되는지 보면 되는데, 자, 학생들 항의조사 결사 조직, 동맹후학.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주 학생항의 운동 이전에 이미 20년대 동맹후학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일어났냐면 일단 그 당시 이제 일본인 교원들 배척, 차별 때문에 그렇고 학내 문제 등등을 거쳐갖고 후학이라는 건 집단 뭐 땡땡이라고 좀 비하는 그런데 집단에 나가서 이제 수업을 거부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자, 그 다음에 민족 유일당 운동 신간의 결석. 발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실용한 사건이죠. 성실용한 사건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오후에 강주 떠난 통학 열차가 나주역에 이제 도착하니까 그때
광주중학교 3학년이었던 후쿠다 쇼주다 일본인 학생들이 그 옆에 이제 여자 고등학교 3학년 박기용을 신청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사촌 동생이었던 박춘채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일본 학생이 듣지 않죠. 결국에는 이제 그 기차에서 이제 조선과 일본 학생들이 편싸움하고 패싸움을 하게 되고 이게 내려서 다음날 그 당시 또 뭐냐면 패싸움을 하게 돼. 그래서 이때 일본 조선 학생들이 이제 일본 학생들 편들면서 보도했던 강주 일본을 이제 공격해서 시켜가고 그 윤주영계 모델에 끼웠고 그리고 이제 일본 경찰 개입을 해갖고 이제 공정하게 그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어요? 일본 학생 편을 드니까 열받은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11월 7일 날 그때 명치일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들고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때 강주 학생원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강주 학생원 운동이 일어나는 게 12월 3일인가 10월 하여튼 그날이 학생의 날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할 때 이제 거의 비슷한 60만 세 운동 비슷한 신문지 교육철폐, 일제타도, 민족해방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강주에서 시작했지만 독소회나 이런 비밀 조직을 통해서 그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그리고 일반 국민도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신간회가 강주 학생운동의 진상당을 파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진상조사당을 파견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열기를 전국적으로 뭐냐면 확산시키려고 했는데 일제가 이제 눈치를 까고 민중대회를 저지하면서 그 허연을 비롯한 집행부들을 다 가두죠. 그래서 온건파의 김병로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온건파에서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탈원론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신간의 해체의 계기가 되죠. 이런 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의례에 보면 신민노예 교육철폐, 조선인 본인의 교육제도 확립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학생민족운동 연대 등등을 해서 이제 연대 강화 이런 것들은 이제 했고 나중에 신간의 조사단 파견도 민족투쟁에 전환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이제 11월 7일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11월 3일이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11월 3일 날 그때 이제 뭐냐면 명치 메이지 유신 메이지 청와대 기념일인데 탄생 기념인데 그때 신사참배와 일본 국가를 제참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그때 와서 또 이제 뭐냐면 이때 이제 조직적 활동한 게 11월 7일이고요. 네, 그래서 학생의 날 11월 3일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볼게요. 교과서 내용. 자, 60만 세 운동을 볼게요. 자, 일제 식민지하에 항일 독립운동에 성공을 서서 활동한 대표 형사의 학생들이다. 일본 유학생들은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하여 3.1운동이 일어난 기폭제 역할을 하고 3.1운동에서 학생들의 전위적 역할을 담당했다. 자, 이를 통해서 학생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학생들의 의식도 성장했다. 자, 3.1운동 이후 학생운동이 활성화되고 조직도 다양화되고 1920년 5월에는 그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망라한 조선학생대회가 결성됐는데 이는 교양 계몽적 성격을 띤 전국적인 그 규모의 단체였다. 그래갖고 이제 이외에 경성학생연맹, 서울학생부학부, 조선학생과학연구부 등 사회주의 계열 학생들이 조직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 학생 단체들은 일반 인사들의 사회적 조직인 서울청년회, 북풍회, 하회에 연결돼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거기 이제 여러 이제 그 사회주의 파벌들이 나오죠. 그 중에 좀 볼 게 서울청년회인데 이 서울청년회는 그 1921년에 국내에서 만든 최초의 사회주의였대요. 그러니까 뭐냐 토박이들이 만든 거야. 그 러시아나 일본을 건너온 것이 아니라 서울청년회 토박이들이 만든 단체고 그 다음에 또 하요회라는 단체. 하요회는 1924년에 그 일본에서 건너와서 만든 단체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24년에 조직한 단체에서 마르크스 생이는 하요회를 기초로 하요회였고요. 그때 하요회 그 수장이 누구냐 박헌영 같은 죠 박헌영. 예. 그래갖고 이제 서울 청년회와 좀 뭐냐면 다툼이 좀 있었어. 그 조선 공산당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 외에도 되게 분파가 많아요. 또 사회주의 그 분파들이. 자, 하여튼 1926년에 순종에 그 승하하니까 조선공산당, 이때 조선공산당은 이제 제2차 조선공산당이에요. 이때 이제 천도교 세력들이 함께 이제 순종의 인산일 때 6월 10일에 기하여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했는데 도중에 이게 발각이 돼. 그래서 성년 조직은 이제 못하게 되고 학생 조직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해서 한 전문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중앙고부와 중동학교를 중심한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6월 10일 날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길목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준비한 경문을 뿌렸다. 자, 여기에서 모여있는 군중들이 만세 시위를 합수하면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종로 단성사 앞에서 시작된 독립만세 시위는 장례 행렬을 지나가는 곳곳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일제 군경에서 제지되었다. 그리고 그때 60만세 운동 3.1운동에 이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청명한 민족운동으로서 비록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지만 이 운동에 크다는 전기를 마련했다. 즉,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3.1운동의 때 전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학생층이 독자적 주체를 선정하고 학생운동의 독립운동의 중요한 형태가 증명했다. 그래서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학생운동이야. 학생운동. 이 사건을 계기해서 이제 학생운동이 주도권을 이제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 이제 60만세 운동과 관련된 사료가 있죠. 여기에도 60만세 운동 당시 경고문, 당시의 투쟁들, 그래갖고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강주 학생운동 보죠. 강주 학생운동은 몇 년에 일어났어요? 1929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60만세 운동과 강주 학생운동 도중에 전후해가지고 이미 예전부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맹후학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동맹후학의 내용을 보면 자, 60만세 운동 이후에 학생운동 크게 변화했다. 그래서 학생운동 조직이 중앙 중심의 지방 단위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고 조직 형태도 그 수원 고능의 권한단, 보성 고부의 철권당 등등 비밀 결사 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그래서 동맹후학도 이제 크게 증가됐고요. 자, 이는 학생운동이 일제 식민통치에 전면 대항하는 독립운동 성격으로 점차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듯 학생운동의 변화가 발전한 가운데 전라남도 강주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발달은 기차 통학에 있었던 일본 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 학생이 한국 여학생의 신호강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양측 사이에 충돌이 났고 그 당시 이제 11월 3일 날 강주 시내에서 이제 집단 싸움이 일어났죠. 이때 이제 일제 경찰은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 학생들에 물어 관련 학생들을 검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강주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이미 이제 독소회라든지 뭐 독소회 중앙본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통해 확대돼 나가.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민족차별 철폐, 일본 제국주의 타도, 피어가 민족해방 만세를 구호를 외치면서 대규모 시위운동을 정했다. 요거 구호를 외친 거 그거 외워두세요. 그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 예. 근데 약간 60만세 운동과 비슷해요. 이게 구호가. 자, 강주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은 이후 전국에 확산되었다. 시위 소식은 전라 지역에 널리 퍼져나왔고 이어 서울에도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이제 신간의 중앙공부와 조선학생과학연구소, 그다음 조선학생 전위동맹 등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거는 뭐 외울 필요 없겠죠? 예, 신간회가 중요하죠. 신간회가. 자,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12월부터 경신학교, 중동학교, 경성고보 같은 중심에서 그 만세 시위를 일어났고 경성고보는 경성고등보통학교의 준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각급 학교 학생들이 이에 참여해 격렬한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일제당국은 시위운동을 전개한 학생들에 대해 대대적인 권고를 단행한 한편 조기 방학을 실시해 시위를 봉쇄하고자 했다. 그러나 1930년 1월 개학과 더불어서 학생 시위는 다시 전개됐고 그 범위는 전국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기념일 전후까지 전국의 각지에 시위운동을 했고 이거는 강주 학생 항해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강주 학생 항해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최대 독립운동이에요.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다 이제 신간회 같은 게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죠. 근데 개최하는 등은 좀 맞지가 않아. 개최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도중에 어떻게 돼요?
발각이 돼가지고 지도부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당시 급진파에서 온건파로 바뀌면서 이제 신간의 내분이 되는 배경이 되죠. 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강조 학생운동의 발달, 그 다음에 관련된 사료들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열당까지 한일예국당 부분은 다음 시간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